안녕하세요. 시댁과 손윗동서들 때문에 힘들었던 며느님들,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년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기초수급비를 받으시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저의 시선으로는 부모님이 훌륭하고 존경스러웠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월세 내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사는 거야? 자네들 딸은 생각 안 하나? 아줌마, 저희 아빠는 걷지 못하시고 엄마는 앞을 보시지 못해요. 일자리를 아무도 안 주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저희 식구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맨날 우리한테 가난하다고 놀리지 마세요. 아이고, 딸내미는 야물딱지네. 그래, 안 놀리마. 그리고 이거 받아라. 쑥떡 좀 가져왔다. 부모님하고 같이 먹어. 아줌마는 맨날 나쁜 말하고 먹을 걸 주시네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너도 실컷 대두고 먹을 걸 주니 고맙다고 하는구나. 너나 나나 똑같네. 많이 먹어라. 부모님은 누가 놀리거나 막말을 해도 그냥 엷은 미소를 짓고 말았어요. 대신 제가 제대로 폭발해서 놀리는 어른들을 혼내줬어요. 이런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전교 1등까지는 아니고 전교 10등 안에는 꼭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성적을 유지했죠. 수능 시험을 보고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니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격리로 입사하게 되면서 기초수급비는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어요. 그래도 제 벌이가 훨씬 나으니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독학으로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을 치렀어요. 하나 둘씩 채워가며 회사를 다녔더니 대리도 달았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물론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죠. 30살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력으로 조금 더 큰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도 나오지 못한 저에겐 과분한 자리였죠. 회사의 사람들도 꽤 친절하고 좋았고 일도 제가 잘할 수 있어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다니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부서 과장님과 일하며 정이 들었고 밖에서 식사도 자주 하고 술도 가끔 마셨는데 언젠가부터 저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고백을 해주시자 저도 같은 마음이라 맞고백을 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에선 비밀 연애를 했어요.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무도 모르게 연애를 했답니다. 1년 하고 6개월을 과장님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되었어요. 그이는 저희 집에 가끔 놀러와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알고 있었고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대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쉽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더군요. 부자라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나쁠 게 없으니 기분 좋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모여있던 식구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 회장님 맞으시죠? 우리 아들놈이 진짜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모양이네. 김영지 대리, 맞아요. 내가 회사 회장이에요. 우리 아들 셋 모두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지. 인사팀의 박 부장님이랑 기획팀의 박 부장님. 그러고 보니 제 남자친구인 박정철 과장님까지 모두 박씨였네요? 얼굴도 이렇게나 닮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니. 오빠, 나 엄청 당황했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고백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야 말하게 됐네. 우리 삼형제랑 아버지 모두 한 회사에 다녀. 저는 이미 많이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무표정한 얼굴이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윗동서 2명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큰형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는지 시선을 한번 주고 말았고 작은 형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주방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작은 형님이 저에 관한 질문을 서슴없이 꺼내셨습니다. 아가씨는 대학 어디 나왔어요? 난 사범대 나와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네? 대학이요? 저는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이에요. 그런데 작은 형님, 선생님이셨구나? 대단해요. 멋지십니다. 잠깐, 방금 고졸이라고 했어? 요즘 찾아보기 힘든 고졸이란 말이야? 이야, 그럼 공부 안 해도 될 만한 집안이구나. 부모님은 뭘 하셔? 저희 부모님은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아버지는 걷지 못하시고 엄마는 앞을 보지 못하시거든요. 뭐? 그럼 아가씨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거 결혼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네. 정철아, 너 이 아가씨 사정은 다 알고 있었냐? 작은 형님이 처음부터 학력과 집안을 물어보았고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실하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멋지다, 잘했다 등등 칭찬을 해주셨는데 시댁의 여자들은 모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장애물을 넘으려면 꽤나 마음고생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며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는 회장님인 시아버지께서 허락의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밖에서 보자고 불러서 긴장한 채 자리에 나갔답니다. 작은 형님과 둘이 저를 보러 왔는데 표정부터가 저를 싫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형님, 안녕하셨어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누가 당신 형님이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야, 너 몸 불편한 부모 모시고 산다고 했지? 그래, 효심이 깊다는 건 알겠는데 그 효심은 너 혼자서 감당해야지. 우리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님, 게다가 고졸이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아가씨,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우리 어머님 말씀 들었지? 아가씨, 괜히 한 방을 노리고 우리 도련님한테 접근한 모양인데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포기하고 헤어져. 저는 한 방을 노리고 정철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느 집안의 아들이든 상관없다고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직 저를 2번밖에 보지 못했으니 더 많이 보고 나서 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더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하려 보나? 난 아가씨 같은 부류 잘 알아. 인생 역전하려고 영화배우 뺨치는 연기로 남자 흘리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들. 어머님, 표현이 아주 찰지네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진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혼자서 도움을 드려도 충분해요. 정철 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회장님의 막내 아들인 것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연기하네. 어머님,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떨지도 않고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 집안에 잡음이 많이 들릴 겁니다. 애초에 우리 집안에는 들어오지 못할 거다. 아가씨, 내 아들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부른 거야. 자네, 내 말을 무시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진짜 재미없을 거야. 들었지? 이 고졸아? 우리 도련님 포기하고 썩 꺼져. 두 고부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신 건지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남자친구가 훨씬 아깝긴 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거기선 보여주지 않고 다시 차근차근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모와 형님은 끝까지 저를 남자친구의 아내로는 역부족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조건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경고를 길게 하고 떠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려고 불러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전하고 헤어질지 결혼할지 정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 사람이 작은 형수한테 올맞나 봐.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버지랑 형들은 모두 허락했잖아. 작은 형수의 말은 무시하고 엄마의 말도 무시해. 어머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라고? 엄마는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10년 전에 재혼한 새어머니야. 고로 결정권 같은 거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새어머니였구나. 그래도 날 싫어하시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건 좀 그렇잖아. 당신이랑 나랑 한번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건 어때? 그래. 밥 한번 먹으면서 친해지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엄마가 반대한다고 내가 자기랑 헤어질 일은 절대 없으니까 괜히 헤어질 생각 같은 건 하지 마. 당연하지. 당신은 영원히 내 남자야. 다른 여자한테 절대로 빼앗길 일은 없다고. 그래. 난 당신 거니까 안심하라고. 난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실컷 누려.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고 얼마 뒤에 남편과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곧 며느리가 될 텐데 언제까지 절 싫어하실 거예요?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친해져 봐요. 어머님,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저리 치워라. 넌 고작 한다는 게 내 막내 아들 불러서 은근슬쩍 날 꼬드길 생각이었냐? 내가 너한테 넘어갈 것 같아?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거든. 엄마, 그만 좀 해요. 엄마가 반대해도 이 결혼은 진행되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내가 친엄마가 아니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이 아들이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일 없다. 내가 아무리 새엄마여도 자식을 제대로 된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다. 네 형들은 그래도 어울리는 짝을 만났지만 넌 아니잖아. 들어보니 너 평생 저 집안에 등골 빨리면서 살게 될 거야. 등골 좀 빨리면 어때요? 내가 좋은데 어떠냐고요. 뭐야? 이놈이 벌써 영혼까지 다 팔아버렸나 보네. 야, 난 이 결혼 반대다. 네 아버지한테도 잘 말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엄마,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두 분이 대화 좀 나누고 있어요. 그이가 자리를 비우자 시어머니가 매섭게 저를 째려보셨어요. 너 겨우 한다는 게 내 아들한테 일러 바치는 거냐? 그리고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약점으로 생각한 모양이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전 그냥 허락을 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야, 나는 널 절대 허락 안 해. 설사 내 남편이 허락해서 결혼한다 해도 끝까지 널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도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의미냐? 어머님이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전 어떻게든 잘 풀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시니 여기서 더 뭘 하겠어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자리는 만들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시니까요. 내가 둘째 며느리랑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래야 세게 혼을 낼 수 있는데 분하다. 작은 형님이 계셔도 제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저 분위기만 망칠 뿐이었을 겁니다. 어머님, 그런 식사만 하고 조용히 헤어지도록 하죠. 이게 말하는 꼬라지 봐라. 무식하고 천박한 집안에서 자란 티가 팍팍 나네. 저희 집안은 무식하고 천박하지 않아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속이 상하긴 하지만 제가 꾹 참을게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무시와 괄시가 깔린 말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제 할 말을 똑바로 전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집도 부자이고 회장님 아들이라고 하니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네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은 저를 허락했으니 시어머니나 작은 형님이 반기를 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와 그이는 얼마 뒤 백년가약을 맺고 한 집에서 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결혼 후 시댁의 남자들과는 모두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시어머니와 작은 형님은 그렇다 쳐도 큰형님은 저에게 인사 말고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큰 조카가 영재반에 들어갔다면서요. 와,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교육하셨길래 영재반까지 들어갔대요? 그냥 알아서 들어갔어. 형님이 교육을 잘한 덕이겠죠. 비결이 뭐예요? 저도 나중에 아기 낳으면 형님처럼 키우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비법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동서, 애를 똑똑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해. 무슨 공부하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니? 동서, 애를 낳으려면 철 좀 들고 낳아야겠네. 형님, 저는 그냥 조카가 귀엽고 멋져서 칭찬을 좀 한 건데 기분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된통 혼만 났습니다. 시댁 여자들은 아무래도 모두 다 저를 싫어하는 데다 친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작은 형님은 아예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일할 게 있으면 그제야 저를 불렀어요. 동서, 엉덩이가 많이 무겁네. 여기서 누가 이 많은 설거지를 해야 할까? 네네. 제가 해야죠. 형님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그래도 분수는 잘하네. 그래, 깨끗하게 치워. 지금 보니 막내 며느리 넌 딱 파출부 같다. 앞치마 두르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 같다. 나중에 집에 손님 오면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모님이라고 불러라. 알겠냐? 어머님, 완전 공감돼요. 진짜 파출부 아줌마라고 해도 되겠어요. 두 고부는 여전히 저를 업신여겼고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남자들이 있을 때는 아주 친절한 척 연기를 했어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은 제가 며느리로서 아주 잘 지낸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편에게 제 상황을 일러버릴까 하다가 그냥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이가 알면 괜히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 것 같으니 온전히 저 혼자서 감당하기로 했죠. 한편 저희 시댁의 손주는 큰형님에게 아들이 1명 있었고 작은 형님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상하고 좋은 분은 맞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손녀보단 손자를 좋아하셨습니다. 이듬해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시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우리 막내 며느리가 회사에도 일을 잘하고 아들까지 낳았네.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으려나? 아버님, 저 부족한 거 많아요. 아니, 요즘 나는 막내, 네가 제일 예쁘다. 네 덕분에 이 귀엽고 깜찍한 손자를 매일 보느라 재밌어 죽겠다니까. 아이고, 이 손자 녀석 봐라. 생긴 게 딱 나랑 판박이 아니냐. 맞아요. 저랑 남편도 애기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아버님 하고 부르기도 한다니까요. 막내 너는 농단도 어쩜 그렇게 재밌게 잘하냐.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넌 똥도 아까운 좋은 사람이야. 아버님, 저만 칭찬해 주시니까 형님들한테 괜히 죄송해지네요. 형님들도 손주를 낳았고 잘 크고 있으니 똑같이 대해주세요. 얘야, 우리 며느리들은 질투나 시샘 같은 거 없어. 그네야, 내 말이 맞지? 네, 아버님.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지금처럼 기뻐하셨잖아요. 막내 동서를 예뻐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아버님, 제 딸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까지 좋아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요. 둘째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난 우리 손주들 모두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님은 손자만 좋아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내가 그랬나? 둘째야, 앞으로는 내가 공평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마. 가슴에 쌓인 게 있다면 풀어다오. 됐거든요. 이미 빈정상하고 상처까지 받았거든요. 작은 형님은 아들을 낳은 저를 더 미워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앞에서만 좋아하고 뒤를 돌아서는 역시나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막내 손주가 뭐가 예쁘다고 야단 법석인지. 둘째야, 네 시애비가 눈이 삐어서 그러는 거야. 내 눈에는 네가 낳은 손녀들이 훨씬 예쁘다. 어머님 때문에 그나마 제 기분이 풀리네요. 막내 동서가 설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나도 그래. 야, 말 나온 김에 쟤 좀 갈궈줄까? 어떻게요? 넌 학교 선생님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 내 말 잘 들어봐라. 두 고부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지만 제 귀에 모두 다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니 자주 불러서 힘들게 해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 남자들이 출근하고 나면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작은 형님, 잘 쉬셨어요? 동서, 잘 왔어. 와서 우리 애들 좀 봐. 네? 저를 부르신 이유가 육아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차피 자네 아들을 돌보니까 보는 김에 우리 두 딸도 같이 보라고. 제가 조금 찡그리자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야, 네 형님이 말하는데 어디서 찡그려? 그리고 애를 하나를 보나 셋을 보나 뭐가 달라? 정신없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아, 그렇긴 하죠. 그래요, 제가 조카 딸들까지 챙길게요. 그럼 우리는 쇼핑하고 놀다 올 테니까 애들 보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저녁도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 마당의 강아지들 모두 목욕시켜 놓고 애견샵 가서 털 좀 깎아라. 네? 어머님, 그 많은 일을 저 혼자 하라고요? 그럼 내가 하리? 네 형님이 하리? 평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인 거 알지? 학력도 집안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까라는 대로 까. 꼬우면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든가. 그리고 자네 부모님이 앉은뱅이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고 두 눈을 번뜩 뜨이게 하든가. 형님, 지금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됐어요. 그냥 나가서 놀다 오세요. 저한테 이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갈게요. 지가 안 참으면 어쩔 거야. 어머님, 우리 그만 놀러 가요. 그래, 천한 것은 천한 대로 일하고 잘난 우리는 나가서 놀자. 그런 막말을 1년 넘게 들어오니 내성이 생겼는지 참는 것이 되더라고요. 두 고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네요. 홀로 시댁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애기들 셋을 유모차에 태우고 강아지 2마리를 애견샵으로 데려갔어요. 미용을 시키고 시댁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윽고 시댁의 큰형님이 찾아왔습니다. 큰형님, 시댁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자넨 여기서 뭐해? 어머님이랑 작은형님이 시킨 게 있어서요. 동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마. 부안이 호구 잡힌 것 같은데 적당히 선을 긋는 게 좋지 않겠어?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이러다 보면 두 사람이 절 좋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 알아서 해. 난 지난번에 두고 간 책을 가지러 왔어. 우와, 우리 큰형님은 역시 다르시네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동서,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고 서방님한테 말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지. 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라 동서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 큰형님, 괜찮아요. 할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난 책 챙겼으니까 이만 갈게. 큰형님은 시크하게 몇 마디 하고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작은형님은 저녁 시간이 되어 돌아왔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 저더러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예, 너 집에 가서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널 불러서 일을 시켜 먹었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요. 당연히 비밀로 해야죠. 아무튼 할 일 다 했으니 그만 가볼게요. 동서, 내가 피곤해서 그러는데 내 차로 우리 집까지 운전 좀 해줘. 딸 둘을 데리고 가려니까 많이 귀찮네. 네, 마무리까지 잘 해드려야죠. 같이 나가시죠. 이제야 좀 말을 잘 듣네. 분수를 잘 아는 것 같구만. 네, 형님. 제 분수를 아주 잘 압니다. 어서 가시죠.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작은 형님과 조카 둘, 제 아들까지 태워서 작은 형님 집으로 모셔다 드렸고 저와 아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뚝딱 해치웠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남편을 맞이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시무와 둘째 형님에게 이용당하고 지냈는데 두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큰 거 한 방 날리고 집안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고 장마로 인해 밖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는 날에 하늘에서 벼락치는 걸 보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혼자 우비를 입고 어느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위층인데 물이 새서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물이 샌다고 그래요? 잠깐, 위층 사람 맞아요? 아니요, 난 저승사자입니다. 비키세요. 뭐야, 당신 뭐하는 여자야? 집안에 들어가 안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김치.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님, 저를 괴롭히는 거 재밌었죠? 그런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가 이날을 위해 참아온 겁니다. 바람을 아주 교묘하게 잘 피우셔서 현장을 여러 번 놓쳤는데 오늘은 제대로 잡혔네요. 이 등신 같은 애미애비 밑에서 자라냐나. 감히 날 미행해? 너 그 핸드폰 내놔. 아니요. 이걸로써 오늘부로 어머님은 끝이에요. 말로 해서 안 됐겠다. 자기야, 전현 잡아. 아이씨, 당신 며느리였어? 그럼 그냥 못 나가지. 내가 친구 마누라랑 놀아나는 사실이 들통나면 큰일이지. 어이, 그거 이리네. 빼앗아봐. 아니, 이 어린 것이 어디 어른한테. 성간남이 뻗은 팔을 잡고 바닥에 업어치기로 꽂아버렸더니 고통스러워서 몸을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뛰어올라 날라차기를 했는데 다리를 잡고 안방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 죽네. 어머님, 그러게 저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노비 부리듯이 부려먹고 욕하고 하대하셨죠? 또 우리 부모님 욕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야,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 같은 걸 부려먹은 게 무슨 죄라고 이 야단이야. 어머님, 고마워요. 용서를 빌지 않고 끝까지 막말을 하시니 제가 후회를 안 하네요. 곧 손님이 오실 겁니다. 손님, 또 누가 온단 말이냐?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려서 제가 친절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벌거벗은 시어머니를 보았고 당신의 친구이자 상간남을 확인하셨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 몰래 이러고 지냈던 거야? 둘 다 오늘 내 손에 돼줄 줄 알아. 시아버지는 준비해온 목검을 등 뒤에서 멋지게 뽑았습니다. 내가 요즘 검도 배우는 건 알지? 니들 오늘 내 목검으로 끝내주리라. 들어간다. 머리. 아, 친구야,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닥쳐라. 허리, 무릎, 급소, 바싹. 아이고, 나 죽네. 이어서 시아버지의 목검이 벌거벗은 시어머니의 온몸을 휘갈겼습니다. 여보, 나 진짜 처음이야. 아직 샤워밖에 안 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직 안 했단 말이. 막내 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등신처럼 속고 넘어갔을 거야. 자, 그럼 계속해서 내 목검의 맛을 보고 두 사람 인생 쪽날 준비해라. 시아버지의 피 끓는 기운으로 두 불륜을 처참하게 바닥을 기게 해줬습니다. 힘이 빠진 시아버지는 그만하면 됐다며 저를 데리고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해서 시어머니는 완전한 남남이 되었답니다. 돈 없이 어디로 떠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동서, 집안 말아먹으려고 환장했어? 어머님을 그렇게 만들고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니? 네, 형님, 아주 잘 넘어갑니다. 이것 봐라, 아주 개 진상이네? 야, 어머님이 없다고 해서 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전보다는 나아지겠죠? 형님,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다 어머님처럼 될지 모르니까 건들지 마시라고요. 어쭈, 말하는 거 봐라. 너 내가 반드시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서방님이랑 너 이혼하게 만들 거라고. 그럴 일이 과연 생길지 모르겠네요. 형님, 식사 다 하셨으면 제가 치울게요.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네네,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든지 상대해드리죠.
시모를 박살내자 작은 형님이 이를 갈며 전쟁을 선포하더군요. 저는 무서울 것 하나 없었으니 작은 형님도 곧 박살내주고 편한 일상을 상상하며 지냈습니다. 자주 작은 형님을 미행했는데 바람을 피우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충분히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사람이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미행을 붙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형님이 학교에서 퇴근하고 모텔을 향하길래 옳거니 하고 현장을 잡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경찰관 둘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요. 네, 저요? 스토킹 신고받고 왔습니다. 스토킹이요? 그 순간 제 앞에 작은 형님이 등장했습니다. 야,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내 뒤를 몇 번이나 쫓아다닌 거야? 너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설픈 미행지를 얼마나 더 하나 두고 봤는데 좀 심하더라. 그래서 신고했어. 그동안 날 스토킹한 증거 사진들 많이 찍어놨으니까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처벌받아라. 이야,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네. 우리 막내 서방님이 아주 크게 실망하시겠어? 이게 아니었는데.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남편한테 연락해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이윽고 작은 형님이 시댁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는 바람에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구나. 너 애기 엄마 맞냐? 제수씨, 엄마 일은 잘하셨지만 이건 아니죠. 제 아내를 미행하다니 정말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당해온 게 억울하고 복수를 하고 싶어서. 복수요? 제수씨, 제 아내가 짜증나게 굴면 그때그때 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도 되는 겁니까? 진짜 실망입니다. 이어서 제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실망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스토킹? 당신 진짜 한심한 짓을 했어. 당장 정식으로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여보, 미안해. 사과드릴게. 작은 형님, 제가 미행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동서, 앞으로는 불만 있으면 앞에서 말해. 비겁하게 뒤에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네, 형님. 저는 개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쉽게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모와 작은 형님에게 당한 걸 일러주고 복수심이 불타서 그랬다고 말했는데도 스토킹이 웬 말이냐며 화를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채 몇 날 며칠을 보냈네요. 한편 기세등등해진 작은 형님은 제 약점을 제대로 잡았으니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작은 형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손님이 있더군요. 이게 누구신가? 나의 막내 며느님 아니냐? 어머님? 뭘 그렇게 놀래? 아무리 이혼했어도 우리한테는 시어머니잖아. 안 그래, 동서? 어머님,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네 덕분에 원룸에서 지낸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짜리 방에서 산다. 그랬군요. 그게 다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동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무리 어머님이 바람을 피웠어도 자네가 그걸 드러낼 자격은 없는 거였어. 사생활에 까발려서 이 지경이 난 거니까 용서를 빌라고. 제가 심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머님이 잘못하셨으니 이혼을 당하신 거잖아요. 사과는 못 드리겠습니다. 어이씨고 이거 봐라.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 동서, 나랑 잘 지내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내 입김으로 자네랑 서방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형님, 제가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그걸로 협박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협박? 사과 좀 하라고 했더니 별소리를 다 짓거리네. 좋아. 그럼 나도 동서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남편한테 가서 이혼하자고 할 거야. 자네 때문에 열받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겠어. 그럼 내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바로 막내 서방님 찾아가서 난리를 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형님. 알겠어요.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은 행동한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그때 시댁에서 미운 털이 박힌 데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따귀를 갈기셨습니다. 아우,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이 천박한 기집애야. 너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원룸에서 지내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있어. 네가 오늘부터 내 집에 식모로 지내라.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면서 지내라. 널 부려먹고 스트레스 풀어야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으니까. 네? 저더러 어머님 식모를 하라고요? 동서, 자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랬다간 내 남편한테 지랄지랄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죠? 그거야 어머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지. 어머님, 이제 그만 데려가서 가지고 노세요. 대들거나 싸가지 없이 굴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시고요. 시어머니는 낄낄 웃으며 저를 데리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2시간이 넘게 방을 치웠습니다. 식사도 준비해서 챙겨드렸고 설거지와 정리까지 다 했죠. 이년아, 너는 내 밥이야. 이제 좀 뭘 알겠니? 어머님, 그만 가봐도 될까요? 제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해서요. 그래, 오늘은 그만 가봐. 그리고 내일은 내 집에 와서 김장해라. 김장이요? 그래, 내가 한 번도 김치를 사 먹어보지 않아서 꼭 집에서 한 김치를 먹어야 해. 내일 점심에 재료 다 가지고 와서 김장해라. 아, 여기저기 나눠줄 거니까 100포기만 해라. 적당하게. 100포기요? 어머님, 그걸 저 혼자 하라고요? 혼자 100포기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싫으면 관두든가. 아니에요, 어머님. 할게요. 하겠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장단을 맞추지 못해 작은 형님이 난리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테니 그냥 참고 김장을 해드리기로 했답니다. 100포기를 하루 만에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제가 아들을 케어해야 하는 입장이니 이틀로 나눠서 김장했답니다. 서둘러 했더니 온몸에 알이 배어서 죽을 맛이었네요. 김장하느라 수고했다. 그럼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와라. 모레는 알타리랑 갓김치 좀 해라. 네? 또 김장을 하라고요? 배추 김치만 했잖니. 난 알타리랑 갓김치를 더 좋아해. 그럼 모레 보자.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화가 풀리면 사실대로 말하고 이 식모의 신분을 벗어나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참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쉬라고 해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작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댁으로 빨리 튀어오라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답니다. 대문 앞에 배달된 배추를 보게 되자 2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서 왔네. 어서 배추 안으로 옮겨. 그리고 김장해야 하는 건 알겠지? 형님, 제가 어제... 나도 알아.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댁이 분리가 됐으니 김장을 2번 해야지. 이게 다 자네 탓이잖아. 그러니까 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김장. 대문 밖에 높이 쌓여있는 배추를 집 안으로 혼자서 다 날랐고 배추를 다듬고 절였습니다. 배추를 어찌나 많이 주문했던지 셀 수 없이 많았답니다. 동서? 내가 서방님한테 말해놨어. 자네 오늘 못 들어갈 거라고. 형님, 이걸 오늘 안으로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 어머님 집에 알타리랑 갓김치 담그고 다시 시댁에 와서 김장해야겠네. 바쁘겠다, 동서. 그리고 아버님은 안 들어오실 거야. 출장 가셨거든. 내가 딱 맞게 스케줄을 잡아서 자네 혼자서 뺑이 쳐야 해. 형님, 제가 미행한 건 죄송하지만 이건 혼자서 못해요. 그러지 말고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런 말 할 시간에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텐데. 배추가 자네를 기다리니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이후로 고생문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참아가며 혼자서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도 쌓여있는 배추는 줄어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큰형님이 시댁에 들어오셨습니다. 형님, 동서 김장해? 혼자서? 그게... 작은 동서 어디 있어? 동서? 어머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지나가다 대문이 열려져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와봤지. 그런데 막내 혼자서 김장하는 거야? 자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빨리 팔 걷고 다 같이 하자고.
그래야겠죠? 큰형님이 그러자고 하니 같이 해야겠네요. 동서, 같이 하자. 작은 형님은 잠시 꼬리를 내리고 큰형님 말대로 같이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쭉 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김장을 하루 종일 다 했더니 대문 앞에 또 배추가 배달 왔더군요. 작은 형님이 자기 친정에 보낼 거랑 큰형님 친정, 그리고 친척 여러 사람에게 보낼 거라면서 엄청나게 많이 주문했답니다. 큰형님은 일단 절여놓은 배추는 다 끝냈으니 나머지는 다음 날에 하자고 하셨어요. 두 형님은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고 저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고 원룸으로 가서 알타리와 갓김치를 담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다시 시댁으로 갔더니 작은 형님이 일찍 일어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한숨도 못 잤다면서? 어머님한테 연락 받았어. 네, 형님. 저 눈 좀 붙이면 안 될까요? 안 돼, 동서. 그러게 왜 시어머니 인생 조지고 나까지 조지려고 그랬어? 무식하고 천박하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지. 왜 나대? 못 배운 동서는 몸으로 때우는 게 딱이야. 형님, 너무하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 힘들라고 시키는 거야, 동서. 넌 평생 내 밥이야. 되질 때까지 노예로 쓸 거라고. 이 무식한 년아.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형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다가 깬 큰형님이 다가왔습니다. 동서, 막내 동서한테 뭐라고 한 거야? 천박하고 무식하니 몸으로 때우라고? 평생 노예로 부리겠다고? 아, 들으셨어요? 동서가 한 짓이 보통 괘씸한 게 아니라 좀 부려먹으려고요, 형님. 오늘은 저랑 밖에 나가서 사우나 갔다가 쇼핑이나 하죠? 아니, 김장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동서, 막내 동서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러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큰형님, 또 꼰대처럼 가르치려고 하시네? 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는 저 하나인 거 모르세요? 나이 많고 장남이랑 결혼한 게 무슨 대수인지 아나?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재수없으려니까.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맨날 고고한 척 이미지 관리하시는데 제 눈에는 그냥 등신이 폼 잡는 거로만 보이거든요. 괜히 센 척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늘 김장은 막내 동서한테 맡기고 나가자고요. 오케이? 우리 동서가 많이 싸가지가 없네. 그동안 봐줬더니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나 봐. 님이 존나게 말 많네. 야, 늙어 빠진 너한테 형님 소리 해주는 걸 고마운 줄 알아. 집안도 후져 빠진 게 운 좋게 아주버님 만나서 팔자 고친 기집애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이 집에서 복덩이는 나 하나야. 내가 오늘 하루는 참지 말아야겠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러자 큰형님이 양념을 버무린 김치 반포기를 집어들고 작은 형님의 면상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부는 거. 오늘 제대로 교정시켜줄게. 다시 김치 귀싸대기를 날리자 작은 형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아버님한테 연락해서 이 사실을 말할 거야. 아버님 곧 오실 거야. 출장이 빨리 끝나서 집에 오고 계신데. 아, 이 집 삼형제도 같이 온다니까 자네 편이 많아지겠네. 그런데도 날 때려? 2판 4판이다. 어차피 가족들은 다 내 편이니까 오늘 너를 개박살 내주겠어. 작은 형님이 김치를 들고 덤볐지만 큰형님의 강렬한 김치 싸대기에 후드려 맞고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이윽고 집안으로 들어온 시아버지와 삼형제가 이 상황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나 이렇게 당했어. 큰형님이 나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렸어. 그네야, 네가 그런 거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버님, 그냥 저 이혼할래요.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둘째 동서가 물을 심하게 흐리네요. 막내 동서가 미행한 걸 가지고 어지간히 부려먹네요. 아무튼 이놈의 집구석의 며느리로 지내기 싫습니다. 이혼할게요. 그네야 왜 그러니? 그동안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냐? 네가 하란 대로 다 할 테니 이혼 생각은 거두거라.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내는 걸 보니 재수씨가 큰 잘못을 했겠지. 그렇다고 나랑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식구들 잘 살고 있었잖아. 예상 밖으로 식구들은 전적으로 큰형님의 편을 들더군요.
이에 작은 형님이 얼굴에 묻은 새빨간 양념을 닦아내며 발광했습니다.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형님이 했는데 왜 형님 편을 들어요? 조용히 못해. 이게 오냐오냐해졌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큰 며느리의 부친은 나의 절친이자 내 회사를 차려준 귀인이야. 우리 식구가 이런 집에서 먹고 사는 게 다 큰 며느리 덕분이라고. 그런데 감히 내 며느리한테 반말로 까불어. 또 막내 며느리가 한 행동 때문에 약점을 잡고 괴롭혔다고. 네? 큰형님 집안이 그렇게 잘난 집안이었어요? 아닌데 그럴 리가.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집안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네 아버지는 내 친구지만 대단한 인물이야. 사업체가 여러 개에 자선 사업까지 하는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순하디 순한 그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널 이렇게 혼내겠냐.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아버님,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나 김치 싸대기를 수십 대 맞았어. 막내 동서한테 정신교육 좀 하려고 부려먹었더니 이 난리를 친 거라고. 당신 거지거지한다. 이제 정말 질린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당신 예전에 바람 피웠잖아. 그 순간 온 식구가 놀라며 작은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이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질린다. 재수씨나 형님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겠다고. 그냥 이혼하자. 너 봐주는 거 질려버렸으니까. 여보, 이혼이라니. 내 편을 들어주고 말려야 할 당신이 날 버리겠다고? 그리고 바람은 딱 한 번 피웠잖아. 솔직히 재수씨가 당신 미행한다고 했을 때 뭐라도 나오길 바랬었어. 당신같이 이기적이고 사치만 부리는 여자랑 사는 거 지겨워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딸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오늘 꼬라지 보니까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혼장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집 말고 친정으로 가. 그렇게 쐐기를 박자 작은 형님은 오열하며 무릎을 꿇고 여기저기 빌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몰라 뵙고 까본 거 죄송해요. 여보 바람 피운 거 다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사치스러운 거 고칠게. 착하게 살게. 동서 미안해. 내가 약점 잡고 부려먹은 거 다 사과할게. 김장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동서가 식구들 좀 말려봐. 저는 식구들에게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고백했습니다. 작은 형님이 시켜서 식모질을 했다고 하니 다들 혀를 차고 화를 냈죠. 이혼해서 쫓겨난 여편네한테 종으로 막내 며느리를 보냈다고? 이거 아주 악질이네. 둘째야, 너 무조건 이혼해라. 네, 그럴게요. 저도 이렇게 사악한 여편네랑은 더는 못 살겠어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여보 그러지 마. 제발 용서해줘. 작은 형님의 울부짖음에 큰 형님이 정신 차리고 꺼지라면서 김치 싸대기를 다시 후려 갈겼습니다. 온몸에 고춧가루와 양념을 범벅이를 하고 둘째 아주버님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노예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모 원룸에서 김장한 걸 듣고 곧장 찾아가서 시모를 개박살을 내주고 제가 담근 김치를 모두 시댁으로 가져왔답니다. 그 아까운 걸 시모 입에 먹일 수 없다며 시아버지가 두고두고 드시겠다고 했네요. 이혼당한 작은 형님은 친정에서도 버림당했다네요. 소송으로 이혼을 했는데 작은 형님의 외도와 사치 그리고 조카 딸들을 방치했던 증거들을 제출해서 작은 형님이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매달 양육비까지 보내야 했답니다. 이게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형님은 학생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걸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답니다. 아무튼 친정 돈으로 위자료를 해결했는데 교사는 더는 못하고 한심하고 꼴보기 싫었는지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큰형님 감사해요. 됐어. 둘째 동서가 너무하긴 했잖아.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된 거니까 자네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둘째 동서 어디서 지내는 줄 알아?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큰형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가 지내는 원룸 건물 앞이었어요. 형님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기 봐봐. 베란다 안으로 시어머니 보이지? 작은 형님도 있네요? 알고 보니 오갈 곳 없는 작은 형님이 이혼당한 시모와 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길래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라, 월세 내는 날이니까 20만 원 줘라. 어머님, 월세가 35만 원인데 왜 제가 20만 원을 내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내요. 저 돈 없어요. 야, 내가 집주인인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돈 안 줄 거면 나가. 알았어요.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고시원에 가는 게 낫겠네. 예, 그렇다고 진짜 나가려고 하면 어쩌냐. 내가 지금 15만 원밖에 없으니 이번 달만 네가 20만 원 줘라. 다음 달에는 내가 20만 원 내마.
진작 그럴 것이지. 어머님, 제가 생활비 벌고 있으니까 방세는 어머님이 20만 원 부담하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런데 우리 둘이 사니까 진짜 환상의 짝꿍 같지 않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잖아요. 어머님 요즘 부잣집 할아버지 잘 꼬시고 있어요? 거의 다 넘어왔는데 나보다 젊은 여자가 가로채 갔어. 다른 영감으로 알아봐야지. 너는 요즘 어떠냐? 학교는 다시 안 들어갈 거니? 학교는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거물 하나 잡으려고요. 요즘 저보다 20살 많은 아재 만나는데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면 어머님이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그럴까? 그럼 우리 모녀 사이로 지내자. 딸내미. 응, 엄마. 내가 너 땅 잘 꼬셔서 호강시켜줄게. 두 고부의 대화는 정말 저렴하고 쓰레기 같아서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어때, 동서 재밌지? 둘이 저러고 살고 있어. 정말 끼리끼리네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지. 그만 돌아가자. 저것들은 아마 평생 여기서 연명할 거야. 얼마 뒤 작은 서방님이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형님이 생겼는데 성격이 아주 착하고 좋은 분이라서 집안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큰형님은 전처럼 무뚝뚝하게 지내지 않고 말씀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해주신답니다. 저는 큰형님의 권유로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큰형님이 친정 부모님까지 신경 써주셔서 지금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알고 보니 큰형님이 저의 수호천사였네요. 요즘 진짜로 살맛나는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의 시댁 이야기, 꼬이고 꼬였던 사건과 반전의 결말,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그렇다고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